사람 사이에는 분명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못났다는 분별심이 있다. 수행자도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보문선사의 구도 여정에는 여러 말들이 오고 갔다. 보문선사는 누군가 자기를 질투하고 배척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버티며 겨루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다. 그들과 싸우며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홀로 정진을 향해 떠남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강옥 교수는 보문선사의 삶을 여임의 자기서사라고 했다. 마하연에서는 우봉선사와 상원사에서는 탄어선사와 봉암사에서는 성철선사와 향국선사와의 배척과 떠남이 있었다. 이것은 보문선사가 그만큼 탁월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출가 전 그는 상주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 한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 신식 교육을 받았으며 불교에 심취했고 민족해방과 항일학생운동, 사회주의 활동도 했다. 그의 발길은 대구, 부산, 만주로 옮겨 다니며 민족의 독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일제는 그를 위험 인물로 지목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간 보문선사는 금강산 장안사 마하연에 들렀다. 그곳에서 서구선사를 만나고 크게 발심해 행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행자 시절 담배를 피워 서구선사의 상좌인 우봉스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 후 담배를 끊고 다시 발심하고 정식으로 출가를 결심했다. 하지만 우봉스님은 서구선사에게 그의 흡연 사실을 알리고 보문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했다. 그 길로 마하연을 떠난 보문선사는 고송선사의 인도를 받아 오대산 상원사의 하남선사를 찾았다. 하남선사는 보문의 여인 몸을 걱정하며 수행하기가 힘들지 않겠냐고 했지만 고송선사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 허술한 사람은 아니니 이름이라도 걸어주십시오. 또는 서구선사가 하남선사에게 가보라고 했다고도 전해진다. 어쨌든 보문선사는 하남선사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법호는 현로다. 하남선사에게는 3명의 특출한 제자가 있었다. 보문과 나남, 탄어스님이다. 한편에선 나남과 보문은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한 사이였으며 하남선사의 상저였던 나남이 보문을 스승에게로 이끌었다고도 한다. 나남선사는 하남선사의 상저였지만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서 국평사, 오사카에서 통국사 등을 관리하거나 개원하여 일제강 점기 때 이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분들의 혼령을 위로했다고 한다. 하남선사는 승가 오칙을 만들어 실천하게 했는데 참선, 간경, 염불, 의식, 포교를 하지 않으면 중이 아니라고 했다. 보문선사는 참선 자리의 중심에 있었다. 하남선사는 톡방을 쓰지 않고 대중방에서 거주했는데 월정사 주지인 지암 이종옥이 새 전각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하남선사는 새 전각에 살기를 거부하며 그 집을 수자들이 정진하는 곳으로 삼으라고 했다. 수자인 현칙, 동성, 도성, 경우스님은 그곳을 용맹 정진하는 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보문선사도 말석에 앉아 용맹 정진했다. 그들은 90일간 용맹 정진을 결의하며 3가지를 맹세했다. 첫째, 90일간 잠을 자지 않는다. 둘째,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는 오대산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다. 셋째, 수행 중에 죽으면 시신을 눈 속에 묻었다가 90일이 지나면 장례를 치른다.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지만 보문선사는 흐트러짐 없이 수행에 몰입했다. 정진 중이던 어느 날 보문선사는 해우소를 가면서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성성했는데 비로소 나와 세계가 사라져 화두만 남았다. 그러다 복문이 돌부리에 부딪혀 뒹굴었고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 사라졌던 나가 되살아나 통증을 유발시킨 것이다. 이때 심한이 열리는 1차 견성을 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보문선사는 포행을 하거나 땔감을 마련하려고 오대산 자락을 오르내리며 오두송을 쩌렁쩌렁하게 읊었다고 한다. 이를 본 다른 수자들이 보문선사를 하남선사에게 데려갔다. 보문이 하남선사 앞에서 오두송을 읊었다. 땅을 차고 넘어진 나와 대지가 공하니 일만 문수도 전도상을 보이도다. 푸르고 차가운 봉우리 끝에 둥근 달 걸리니 달빛 맑은 허공이 한 물건 안에 들었네. 이에 하남선사는 보문의 깨달음에 대해 인가를 내렸다. 마당 가운데 보물나무 자랐으니 옛 부처님 오래당 불상덕 높은 스님이로다. 오늘부터 오묘한 길 가서
무중생들을 가르쳐 인도하라. 여기서 오묘한 길은 보문이 출가 후 받은 법명, 혈로를 뜻한다. 그리고 스승에게 자운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그 후 보문선사는 더 이상 오도송을 읊지 않고 조용히 정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선원이 하남선사의 권속 중심으로 흘러가자 그는 하남선사에게 전각 용도를 바꿔야 한다는 직언을 한다. 법당 옆 한쪽 방을 일반 선객들이 공부를 하는 곳으로, 건너편의 방은 누구든 24시간 정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하남선사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다음날 선원 개혁론을 공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엿들은 시자가 탄허에게 고했고 탄허는 하남선사에게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날 선원 개혁이 발표되지 않자 보문선사는 머뭇거림 없이 바로 상원사를 떠났다. 그리고 하남선사에게 편지를 보내 본문이라는 자호를 쓰겠다고 했다. 스승이 준 혈로라는 법명과 자운이라는 법호를 버린 것이다. 하남선사는 보문이 떠난 뒤에도 그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상좌 가운데 선에 대한 지견이 투철한 사람은 보문뿐이다. 보문은 낙산사, 직지사, 도리사, 봉정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로 발길을 옮기며 더욱 치열하게 정진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식들과 만났다. 보문선사는 각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조실이 아니라 공양주의 수행에 전념했다. 부엌일을 도맡고 하루에 나무 한 짐을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울력 시간이 되면 먼저 똥지게를 졌다. 서암선사는 그가 똥지게를 이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절을 했다고 한다. 1947년 통도사에서 성철선사를 만나 공동 수행 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사한다. 1947년 성철, 보문, 우봉 등이 먼저 봉암사로 들어갔다. 이것이 봉암사 1차 결사다. 이어 향곡, 청담, 서암, 월산, 종수 등 30명이 동참했다. 봉암사 결사는 수행을 철저히 실천하고 율장 정신에 의거해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인 공주규약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입승을 뽑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스님들의 관계가 삐그덕대기 시작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이 입승 자리에 오르고 싶었지만 선방 대중들은 무자와두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고 입승을 뽑기로 했다. 입승은 절에서 기강이나 대중의 진퇴와 동작을 지시하는 소임을 맡는 자리다. 결과적으로 보문선사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 자리를 완강히 사양하다가 재투표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입승 자리에 올랐다. 아쉽게도 결사 운영과 수행 방식을 두고 성철 향곡과 보문의 의견이 갈렸다. 스님들의 법거량은 승패를 떠나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데 디딤돌로 삼아야 했다. 하지만 성철과 향곡은 보문에게 다소 경쟁적이었다고 한다. 보문선사는 여기서 또다시 아무 말 없이 떠남을 선택했다. 훗날 성철선사는 이를 사소한 충돌이라고 표현했고 향곡선사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다. 성철선사는 보문의 수행에 본받았다고 전했고 향곡선사는 보문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한다. 봉암사 1차 결사에 보문선사의 기록이 빠진 것은 성철선사가 기록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보문선사는 봉암사를 떠난 뒤에도 밖에 나갈 때는 삿갓을 쓰고 석장을 지녔다. 공주규약에 그런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봉암사를 떠나서도 공주규약에 깃든 결사 정신을 받들려 했던 것이다. 보문선사는 1953년 팔공산 중턱, 토굴에서 생활했는데 탁발을 통해 식량과 토굴을 짓는 비용을 마련했다. 그가 대구 지역시장을 찾아 청아한 음성으로 반야심경을 염송하면 그 모습에 환희심을 느낀 상인들이 바로의 지전을 올리고 스님께 합장했다고 한다. 더불어 거지들도 선사 주위로 몰려들었는데 보문선사는 최소한의 보시금만 남기고 남은 돈은 거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두타행은 공주 규약에도 명시된 것이라고 한다. 보문선사는 법주사 암자인 폭천암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공양간 일을 했다. 법주사 대중들은 그를 하찮게 여기며 수군댔다. 더욱이 종무원장은 보문선사가 허드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그를 혼내기도 했다. 하지만 보문선사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보문선사가 법상에 올랐다. 다들 그 모습에 놀라며 웅성거렸다.
보문선사가 말했다. 이곳이 충청도입니까? 예, 충청도는 예로부터 나라에 충성하는 고장입니다. 여기 나라에 충성한 이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곳이 보은군입니까? 예, 보은군은 예로부터 은혜에 보답하는 곳입니다. 여기 불보살에 은혜에 보답한 이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산이 속리산입니까? 예, 속리산은 세속을 여의는 도량입니다. 여기 세속을 떠나 진심으로 출가한 이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절은 법주사입니까? 예, 법주사는 법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 과연 정법에 머무는 이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만 내세우고 가식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법문에 대중들은 탄복했다. 경봉선사가 물었다. 오대산 정멸보궁은 참댁마다 열고 닫는다 하니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보문선사가 답했다.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는 일이고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습니다. 경봉선사는 말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났구나. 선지식이 선문답을 통해 수행자를 이끌어줄 때 파주와 방행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파주는 수행자의 경지를 부정하고 절망에 빠뜨려 깨우침을 주는 것이라면 방행은 격려하고 이끌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경봉선사는 보문을 왕대로 지칭하고 하남 문중을 왕대나무 밭으로 칭찬한 데서 방행이라는 방법을 쓴 것이라고 한다. 1954년 불교 정화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일제강 점기 때 일본 불교의 대처승단 영향으로부터 한국 불교의 독신승단 전통을 복원시키려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보문선사는 대처승을 몰아내고 비구승이 사찰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그는 승단 전통이 아니라 한국 불교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55년 종무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현사의 주지를 맡아 한국 불교를 개혁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결핵, 늑막염, 갈비뼈 종양으로 몹시 쇠약해지고 있었다. 1956년 초파일 한 달 전 보문선사가 마당에 나무를 심었다. 그때 잠시 보문선사 곁에 있던 보성선사에게 말했다. 이 나무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나는 가련다. 그리고 초파일 이틀 전 희섭스님을 불러 초파일 전에 떠날 것 같으니 시신의 구멍들을 잘 막아서 방 윗목에 두었다가 초파일 행사를 끝낸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고 전했다. 보문선사는 1956년 음력 4월 6일 조용히 입적했다. 법랑 19세, 세수 50세였다. 보문선사는 상자를 드리지 않았는데 스승 하남선사가 걱정되어 보내준 유일한 상자가 희섭스님이다. 보문선사는 상자에게 자신의 기록을 모두 남기지 말라고 전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어떤 화두를 들었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선사였다. 보문선사의 이야기는 그저 스님들의 입으로 전해지다. 2012년 민족사에서 보문선사라는 책이 간행되면서 세상에 조금씩 알려졌다. 탄어선사는 자신이 하남선풍을 잊지 못했다고 하며 하남선사의 비문에 이렇게 적었다. 스님의 법을 얻은 제자가 몇 있는데 보문과 나남만이 지행이 초절하여 잠옷 종풍을 떨쳤다. 보문은 불행히도 일찍이 별세했다.